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황장수 미래경영 연구소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석에 따르면 이제 우 전 수석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이전과는 상당히 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 얘기인즉슨 뭔가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변화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기존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첨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분분한데 제기된 정황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장수 소장부터 말씀 주시죠. 예,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병우 수석이 2번 검찰에 갔다가 1차 특수본하고 특검 때 갔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4가지 혐의를 걸었는데요. 근데 결정적인 국회 위정에 관한 어떤 부분을 영장에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또 우병우 수석이 다시 또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국회 위정 혐의를 걸었다면요, 제가 봤을 때 구속을 면치 못했을 거라 보는데, 특검이 왜 그렇게 했는가는 특검 안에 있는 검찰 파견된 분들이 이 정도는 그러면 하고 나머지 일은 다 정리하자는 차원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검찰 수뇌부가 우수석에게 모든 것을 애초에 안 가겠다고 하면 나중에 일이 매우 커져서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크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확인된 개인적인 비리가 있으니까 이 선에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을, 그 의지를 갖다가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럼 우수석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본인이 검찰 수뇌부와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도 터뜨리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지금 어차피 자기를 방어해 줄 정치적 벽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석이 이번에는 본인의 어떤 신병에 대한 처리를 일정한 수준에서 감내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 전 수석이 과연 이제 지금 와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까지 코너에 몰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 수석은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검찰 안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그 커넥션이 잘 돼 있길래 이렇게 지금까지도 당당하게 구속을 면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국민적인 지탄이 굉장히 크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물론 만약에 정말 어떤 커넥션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와서 구수석을 이런저런 걸 해가지고 좀 가벼운 비교도 이제 황 소장님 말씀대로 가벼운 그런 걸로 해서 검찰도 명분 세우고 체면 세우고 우수석도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는 이런 선에서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특수본이라든지 또 특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될 때 이제까지 해왔던 수사가 그런 어떤 의지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지금도 만약에 황 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결과를 볼 때는 그 검찰도 우수석을 봐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한 증거를 못 찾아내서, 그러니까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역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저 우수석을 봐준다, 그런 일은 저는 좀 생각하기 어렵네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의 표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간 우 전 수석이 했던 발언 내용과 어제의 표정까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께 우병우 증인을 소개하거나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순실 씨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영상 사운드를 한번 좀 틀어보겠습니다. 최순실과 오늘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 구속안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어. 부자자 회장이. 그래서 최순실이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우리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장모님 아니라고 그럽니까? 예. 그럼 장모님 대신 부인이신 이모십니까? 그 골프장에, 그 골프 회동에?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전례 없이 기자들한테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분명히 태도가 바뀐 거는 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두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핵심 혐의, 국정농단 사건과 제기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결국엔 개인 비리 혐의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뭔가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쪽으로 무게감이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신데.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이제 태도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걸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니까요. 우 전 수석 입장에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검찰을 얘기할 때 우병우 라인이라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 전 수석이 검찰 내에서 돌아가는 움직임을 누구보다 지금 잘 파악하고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 전 수석을 구속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을 검찰 스스로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지금 이제 결국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을 그대로 뒀을 경우에 검찰이 굉장히 심한 부담감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갔을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수순이 될 것이고 본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결국은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파악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조차도 예를 들어서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뭐 레이저를 쏜다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 전 수석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기존의 특검이 한 8가지 혐의를 이제 적용을 했고 이번에 이제 검찰이 특수본이 다시 또 이제 혐의를 추가를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박영수 특검이 밝힌 것처럼 100%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한 게 과연 그 8가지 혐의에 포함이 된 것인지 그거 외에 또 추가로 찾아낸 것이 있는 것인지 이거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검찰은 아마 틀림없이 더 추가로 확인된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거는 기존에 아마 우 전 수석에게 시선이 쏠렸던 뭐 예를 들면은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그리고 뭐 감찰을 통해서 문체부 공무원이나 공정위 공무원을 이른바 이제 불이익을 주도록 한 그런 부분 외에 또 추가로 어떤 부분이 될지는 아직 확인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풀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개인 비리와 관련된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아마 검찰이 현재로서 우 전 수석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를 찾아내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낸다면 그럴 가능성은 아마 개인 비리 혐의를 잡아가지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좋고 국민 여론을 좀 다독이는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사실은 어제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나 들어가기 싫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들어가기 싫다는 게 바로 이제 구치소에 구속되고 싫다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들어가게 되면 혼자 들어가진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그 얘기가 훨씬 더 이제 와닿았던 이유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숨겨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겉으로 많이 드러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이 그 세월호 그 수사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변찬우 당시 그 광주지검장하고 또 윤대진 당시 형사 2부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부분이 그 진술로 정확히 증거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K스포츠 클럽 관련해가지고 그 최순실 씨와 관련된 특별 감찰을 하려고 했다가 우병우 전 수석이 그걸 막았던 것들이 이제 다 증거로 명확히 나와 있어서 예. 또 지난번에 그 청와대 압수수색했었을 때 임의 제출은 물론 받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 자료들이 우 전 수석의 여러 가지 비리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개인 비리 정도로 해서 정리해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검찰이 뼈를 깎는 고통을 그냥 감내하면서 본인들에게도 메시를 들이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도 일부 이제 검사들이 네. 그 우 전 수석의 그런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예. 특히 그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검사들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또 발언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하고 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검찰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신병 처리까지 혹은 내지는 이 뭐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이제 영장이 당연히 청구될 것으로 지금 본인들 스스로 알고 있어서 예. 과연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 그러면 그 범죄 혐의를 무엇으로 잡아서 개인 비리를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개인 비리만 가지고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원래는 말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뭐 가족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하겠다 이런 말을 언론에 흘렸는데 네. 그게 그렇게 싹 잘 먹히지는 않았지만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개인 비리 정도로 이 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 뭐 개인 비리도 좀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혐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검찰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저기 검찰 안에 이제 그런 이제 커넥션이 있어요. 그 연루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검찰이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 고민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다음 정부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정부에 들어가서는 또 기회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검찰 조직도 있고 과거에 뭐 자기들 그 과거의 커넥션을 존중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세력도 있는데 과연 검찰이 네. 그 우병우 수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정부에 들어가서 자기들 조직을 지킨다 오직 그 명분으로 우병우 봐주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그 적극적으로 우병우의 혐의를 더 켜내지 않으려 한다면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다가 개인 비리 중에서 가벼운 부분을 하나 걸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재판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 뭐 지금까지 나온 부분, 사실 뭐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들만 나왔습니다. 정말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과 이런 알든 모르든 이번에 이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게이트가 생기는 과정에서 이 정도 역할만 했겠는가. 그 이상이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걸어놨고요. 예. 그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재판이 갔을 때 다툼의 여지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깊게 파가지고 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본적인 데다가 개인적인 부분 한두 개 더 얹어서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결정을 했을 거고 그것은 결국 검찰 조직이 이게 살자라는 거고 역대 검찰과 관련해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끝까지 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국정농단 핵심 주역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보통은 잘 모른다,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오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최순실 씨 관련해서는 또 모른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어제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재판이 있었는데 김 전 실장은 특검의 선입관이다.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은 오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유진용 전 장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김기춘 씨가 주도를 한 겁니다. 김기춘 씨가 취임한 이후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분이 계속 수시로 수석회의라든가 뭐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 번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행위를 지시를 하고 또 실제로 그 리스트의 적용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윤선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는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그 사람들을 갖다 좌익이란 누명을 씌워서 배제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쳐내면은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같은 편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네. 또 국정교과서 이 부분도 나오고 또 문화계의 네트워크, 소위 영화계의 그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김기춘 우리 증인께서 인사를 포함을 해서 많은 개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장관실로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조윤선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폐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얘기하세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뇌물도 아닌데,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일이죠. 그럼 대통령께서 모르시죠.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뭐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언급해온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금 틀어드렸는데 어제 공판 내용이 좀 새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기춘 전 실장을 대통령이 변호하는 거 보고 호가호위하는 게 아니고 정부 기조가 바뀔 것이 없다. 대통령이 다 알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 발언의 좀 신빙성에 대해서 좀 보죠. 유진용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을 그만두기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만나서 대통령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블랙리스트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두둔하면서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독대한 자리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서 장관까지 한 사람이 직접 대통령한테 말을 들은 것을 그걸 꾸며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그게 자기한테 어떤 득이 될까?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꺼려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중에 괜히 말 잘못했다가 뭐 사회적으로 장관의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말을 안 하는데 이런 말을 굳이 꺼내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말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포괄적인 지시를 내렸든 어떤 형태든 간에 뭔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고 그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받아서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차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본인은 뭐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런 걸 만들라고 지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설사 그런 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좌파 그 예술인들한테 그 지원을 안 한 것 자체가 예술의 활동에 어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동 자체가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그 밑에 뭐 교육문화수석이라든가 수석실에 있는 뭐 비서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씩 태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그냥 모르쇠 부인 이런 걸로 일관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통령 어제보다도 그 전부터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여러 가지 발언을 했었고요. 조윤수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지금 구속된 그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점점 본인들의 마음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했던 박 전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몰랐던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 뭔가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최순실이 문화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문화계에 저항적인 이 자신들이 볼 때는 좌파라는 문화계 인사들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최순실이 문화계를 장악하려는데 문화계가 워낙 바닥이 자신들이 봤을 때는 좌파 세력들이 세니까 최순실이 이를 장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정리한다. 내지는 이 박 정권이 우파 이념을 지향해가는 정권이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교문수석 김상률 같은 경우에는 우파 단체들이 배제 대상
그야말로 좌파적 인사라고 하는 사람을 탑으로 갖다 놓고 또 블랙리스트를 한다는 게 저는 박정권이 뭘 지향했는가가 매우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몰랐던 예. 뭔가가 그리고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우리가 한간에는 김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왕 실장이었다 하지만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요. 그만큼의 그게 없었다. 최순실과 3인방이나 특정한 친박이 다 하는데 그 김기춘 이름을 빌어와서 김기춘이 다 하는 듯이 보이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2014년 1월경에 중국집에 모여서 이제 그것도 거의 다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이를 이제 이 최동욱 씨 문제를 정리가 되었으니까 빨리 쫓아내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2014년 11월쯤 터졌어요. 예. 그런데 2014년에 어찌 됐습니까? 2015년에 김기춘이 나갔죠. 3인방이 나간 게 아니라 대통령이 3인방 편을 들고 김기춘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마음은요. 나는 철저하게 박 정권의 어떤 얼굴 간판으로서 악역만 수행하다가 지금 평당에서 노년에 이런 고생을 겪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거니까요. 지금 뭐 이분이 박 정권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고 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을 단계라고 봅니다. 김 전 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왕 실장이라 불려서 생긴 선입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분의 주장대로 본인이 책임 떠넘기기를 당했다. 뭐 이런 주장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뭐 당시에 이런 어떤 악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김 실장을 보고 다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법적으로 다툴라 할 때는 이런 문제를 다투려고 할 거예요. 설사 내가 블랙리스트를 했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의 블랙리스트라면 특정한 사람을 정해서 네. 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뭐 그 사람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의미에서 포지티브한 블랙리스트였는데 이번에 이 블랙리스트는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보조금을 주는데 뭐 미운 사람한테는 보조금을 안 주고 좀 이쁜 사람한테는 보조금을 주는 소극적인 네거티브형 일종의 이 블랙리스트 아니냐. 꼭 돈을 갖다가 다 줘야 배수를 한다라는 보장이 어딨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줬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다투면 아마 또 판사들도 생각을 해볼 거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이게 말씀 듣고 뭐냐면 가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파 지향적인 소위 보수 지향적인 그런 마인드는 분명히 해요. 예. 그다음에 그렇다면 또 김기춘 전 실장도 그 점에서는 꼭 같죠.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바로 그런 문제, 우리 사회적 이른바 우리 사회적인 무슨 좌경화 또 뭐 특히 문화예술 계통의 그 좌경화 여기 대해서 심각성을 서로가 걱정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김기춘 실장은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그다음 방법론에 대해서는 김기춘 전 실장이 잘 알 테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 이심전심으로 믿고 이를 김기춘 실장한테 어떤 권한을 이럴 때 뭐 굳이 줄 필요도 없죠. 그 권한을 가지고 김기춘 실장이 만약 행사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분이 볼 때는 뭐냐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안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왕 실장이라고 하니까 모든 걸 그냥 내가 다 한 걸로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예. 그러나 지금 보니까요. 지금 와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의 그 뜻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이행했을 뿐이다, 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가 뜻이 같았다, 이념적 지향성도 같았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도 같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데 김기춘 실장이 나중에 와서 아니 자기보다 나이도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대고 시키는 대로만 다 했다 이러면 물론 지금 황장수 소장 말씀처럼 그 왕 실장이 별로 그렇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게 물론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설득력이 별로 있는 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라는 것의 정당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편견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술인을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걸 중단하거나 줄였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그럼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줬어야 하느냐, 아니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 못 받으면 예술 활동을 못 하느냐,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왜 틀린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정책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8길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공공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은 하지만 문화예술의 자율성은 보장한다고 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계속 취했던 그 기본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측면 때문에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원은 하지만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 대체적으로 모든 선진국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 지원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술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술 기금을 가지고 미운 사람한테는 지원하지 않고 이쁜 사람한테는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문화예술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거꾸로 해석하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져가서 얘기하더라도 이런 논리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웃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은 그러니까 어느 예술가들 만나도 물어보면 알겠지만 단 한 1% 정도만 문화예술을 통해서 돈을 벌지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지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헌법이나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타당한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이 변호인들이 저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거는 헌법이나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법적인 권한 남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보자면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제가 김평론가님 말씀에서 한마디 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원을 하는 건 국가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각 정부마다 그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정책 방향도 있을 거고 정책 목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에서 해왔던 그대로 왜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럼 새 정부가 들어설 필요가 없잖아요. 새 정부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거기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왜 만약에 그걸 가지고 정말 뒤로서 돈 가지고 장난치면서 뭐 압박을 가했다든가 이랬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지원금이요.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서 문화예술계 전반적으로 이게 좌경화돼서 그러니까 만약 이를테면 종전에 1,000억 기금을 만들었던 거 지금은 100억만 900억은 뭐 줄여버려. 뭐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심대한 타격이 된 거지만 원래 정해져 있던 그런 규모 안에서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언제나 재원은 부족하고 줘야 될 때는 많잖아요. 근데 그 분배 과정에서 어디다가 더 주고 어디다 덜 주고 한다는 그걸 가지고 이 정부가 그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심대한 무슨 어떤 간섭을 했다거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버리면 새로운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럼 다음 정부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런데 기존에 원래는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정 변경도 없이 갑작스럽게 지원이 중단되게 되면 그 단체는 당연히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천억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원해줬는데 충분하게 내가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이 분명하고 지원해주면 그 돈이 딱 악유가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지원받아야 할 단체는 엄청 많잖아요. 그럼 지원을 이제까지 못 받았던 단체는 영원히 못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은 김기춘 전 실장 측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도 아니 그 사람이 어떤 논리를 폈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말씀하신 건 뭐냐면 돈을 지원했던 것을 그것을 돈을 지원하지 않다거나 이래 줄이면 그건 중대한 타격이 된다면 제가 말씀이 전제가 그거잖아요. 재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줘야 될 대상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그런 규모로 계속 해야 된다면 그럼 못 받는 단체는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옛날에 중앙부서에서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이런 거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돈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한테 어떻게 주라는 것까지도 그 항목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아까 말한 대로 헌법적으로는 저는 분명히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이제 위반이 되는가 하는 것은 세세하게 정해져 있는 그 항목에 따라서 지출을 했느냐. 예. 그럼 안 주고 이쪽에 줄 것을 안 주고 저쪽에 준 부분을 이것이 항목에 이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뭐 1,000억이 있다고 그걸 갖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 그걸 어떻게 해서 세부적으로 쪼개서 아주 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해당 단체들도 지금 고소 고발을 해놨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될 거라고. 네, 제가 문제라고 잠시만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주장을 그대로 동의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말씀인 거고 녹여서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네. 더 추가해서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은 오해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같은 맥락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건지 반박해 주시죠. 예. 뭐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의 연장선이 될 수 있는데요. 저도 정부위원회에서 보조금하고 기금을 집행했습니다. 그걸 예. 직접 심사를 했거든요. 예. 그럴 때 그러면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지원하지 마. 그럼 지원 안 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팔거리 원칙이라는 것은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정부의 철학 예. 그리고 문화 정책에 관한 어떤 기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률이든 아니면은 그거에 따르는 그 하위든 그 무엇이든 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들과 그 규정들이 세세하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모할 때 아예 그러면은 좌파는 공모하지 마시오라고 해야죠. 뭐하러 공모 받습니까?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심사할 때 심사 기준들이 다 세세하게 있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단체들이나 출판사나 이런 것들 예술인들이 다 지원 신청을 했던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얘 마음에 안 들어 블랙리스트야. 이건 정책적으로 이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빼나요? 우리나라 기금이 그렇게 집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문화예술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안 하나에 대해 지금 조사하신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어떤 단체에 돈이 주어졌고 어떤 단체에 얼마나 빠졌고 그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만약에 그 어떤 정책적인 보복적 차원에서 예, 응징적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당연히 네네. 잘못된 것인데 이를테면 좌파니까 우리가 배제하고 우파니까 봐줬다 이런 식이 되려면요. 그럼 과거 정권은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현재 앞으로 지금의 정부로서의 지향점이 있을 거고 정책 목표가 있을 거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재조정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그걸 나중에 어필할 수는 있죠. 만약 행정법원에다가 제소하거나 이걸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형사적으로 저렇게 걸어가지고 재인시할 수 있는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네. 조건이나 생각해보자 기준이 이 얼마나 말이에요. 납득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여부에 따라서 얘기는 다를 예를 것 들면 같아요. 광주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시 관련해서. 그런데 예. 그때 그 예술가, 작가분이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중단이 됐어요. 행사 자체가. 그래서 왜 그런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 그림이나 표현된 것들이 이 정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전부 다 결정됐던 것 자체를 아예 백지화시켰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일이 이뤄졌다는 걸 설명하는 측면이고요. 예. 좀 전에 질문하신 것 중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나에게 오해가 쌓였던 예. 것 같다라고 말했던 부분은 본인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걸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먼저 뭐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들어가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었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소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극적으로에서의 그 한계 내에서 선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했었던 것뿐이지 네. 적극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으로 변명을 하는 정도의 오해라는 것이죠. 두 사람 다 예. 내가 전면에 나서지 그렇죠. 않았다. 예, 이런 그 얘기를 하는 하는 것입니다. 거군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예.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좀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요. 문학동네라고 하는 출판사가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문학인들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실은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찍힌 거예요. 이른바 찍힌 거예요. 찍히고 난 다음에 문학동네가 문체부에서 지정되어 있던 추천도서나 그런 데서 다 빠지고 문학동네에 지원하는 출판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정권의 반기를 두거나 아니면 정권을 비판하는 뭔가의 책을 발간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의 공모 사업을 응모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공모에 있어서 배제의 원칙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부산국제영화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실정법에 그런 위법적인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부 지원금 자체를
지금 뭐 이를테면 좌파 진영에 줬던 것을 안 준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당시의 정권 담당자들을 법정에 불러내가지고 바로 그걸 가지고 죄를 묻는 것은 그거는 충분히 다른 면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게 맞아요. 정부 해당 위원회에 계셨다니까 만약 그래도 어필하는 사람 없습니까? 각 단체마다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우리는 잘못했냐,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평가했냐 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어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법정에 끌어내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바로 그런 식으로 어필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요.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심사하고 기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할 때 미리 지원 기준은 어떻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까지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공모에 있어서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럼 그 기준에 거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심사까지 통과된 문제를 나중에 지원을 당장 중단해버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지만 심사 과정에 심사가 잘못됐다. 심사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심사 기준이 정해졌는데 예. 심사위원들이 거기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심사가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그 심사가 잘못됐다는 걸 따져야지. 네. 그걸 통째로 해가지고 이 정부가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심사위원들도 전부 엉망이고 심사가 그렇게 됐다. 이래버리면 안 돼.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은 법률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 중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간에 제기된 의혹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른바 좌파 문학 또 좌파 예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정부적 차원에서 보복을 가했다 이런 건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뭐냐면 그럼 의혹 자체에 대한 부인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란다, 사회 분위기란다. 또 이쪽에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전체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밝혀지면서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의 헌재에서 했던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어찌 말씀하신 대로 제 많은 업무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통령 지시에 그냥 순응한다는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까 롯데 케이스나 몇 번 케이스에 제가 대통령한테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좀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시면은 이거 빨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그냥 전 반복적으로 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네, 지시를 하면 반복적으로 그냥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또 적절치 않다라는 건의를 드렸어야 했다. 이런 약간 후회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헌재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이제 조사에서 다른 사람 생각을 듣고 적은 것 같아 이래 말을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직책이 높은 대통령의 말을 적는 수첩을 딴 사람하고 또 말하는 걸 적는 그런 공무원은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VIP 이렇게 적혀 있긴 했잖아요. 장관의 말을 받아 적는 수첩을 갖고도 공무원들이요, 통상적으로 그 수첩을 가지고 나중에 친구하고 대화할 때도 적고 무슨 동창회 모임도 적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요. 딱 구분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모두가 책임 회피나 위험 회피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을 이렇게 지시할 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말 중에서 좀 이렇게 정상적인 말도 있지만은 가끔씩 가다가 청탁성이나 또 위험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기 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적는 부분을 싫어하면요. 적었다가 너 나중에 나한테 덮어 세우려고 그러냐 이러면 안 적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받아 적는 걸 좋아하니까 막 기항에 하나라도 빠질까 적고 또 녹음도 하면서 적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꼼꼼히 적어놔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대처하고 또 대통령이 말을 바꿀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려고 하는 수첩을요. 딴 사람 내용하고 딴 사람 생각을 같이 막 혼재해서 적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또 안종범
그 전 수석은 이 수첩들 57건 때문에 3차례에 걸쳐서 57건이 나왔잖아요. 거의 뭐 성경과 같은 분량인데 56건입니까? 그런데 좌우간 이 수첩 때문에 자신이 지금 덮어쓸 부분들을 상당히 빠져나왔죠. 지금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수석 저 두 사람도 억울한 부분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렇게 적어놨더라면 그 두 사람도 서로 간에 선을 그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첩이 차례대로 1, 2, 3차에 걸쳐서 등장한 부분은 결국은 안 전 수석이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자신이 불리해질 때마다 1단계 꺼내고 2단계 꺼내고 3단계 꺼내서 자신의 혐의는 그걸 갖다가 대리해서 수행한 거와 일정의 뭐 김영재 산부인과 측으로부터 약간의 뇌물을 받은 부분 이런 부분에 국한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한 김영재 거죠. 의원 측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적었을 수첩에 기재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이런 반박을 했다고 이제 전해졌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노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되는 뭐 기록이라던가 녹음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너무 정확하게 적혀져 있으면 본인의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이고 그 안종범 수첩에 적혀있는 그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것이니까 우리는 이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그 주장을 해야만 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안종범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은 안종범 씨가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정말 녹음기를 통해서 뭐 한 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 생각이 들어갔을 것이다. 내지는 다른 사람의 얘기한 걸 적어놨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부인한다라고 해서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그거를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검찰이나 재판부에서는 안종범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다른 작업을 거쳐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크로스 체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안종범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어떤 정책이 정말 행해졌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 못해가지고 기록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예를 들어 서버 같은 데 무슨 기록 같은 게 있었으면 그 기록하고 내용이 똑같다라든가 이런 거를 원래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 수첩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부인하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수첩 내용까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사실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는 법조인은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수첩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서 이 내용 자체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이걸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까?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다른 객관적인 보강 증거들을 검찰에서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검찰 얘기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입으로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봤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이어서 이진웅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에 적힌 VIP 뭐 이런 핵심 인사들의 이름은 그럼 대통령이 아닌 누구를 지목한 거라고? 이건 VIP는 대통령이겠죠. 왜냐하면 아까 황 소장도 이야기했듯이 그 대통령 용어의 수첩일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뭐 저 대통령 거를 다른 사람과 섞어 적을 이유는 없고 다만 문제는 이 메모라는 것은 그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쓰는 사람의 자기 기호예요. 그렇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근데 왜 어떻게 지금 노 변호사 말씀처럼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방증이 돼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그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유력한 그 방법은 되겠지만은 요것만 가지고 만약에 요것만 가지면 이거는 증거로서 충분하게 충분 조건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증거는 맥락에 그러니까 아마 검찰은 지금까지 맥락으로 봐서 이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간의 과정이 이렇게 진전됐을 것이다. 전개됐을 것이다. 검찰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아마 다른 많은 증거들을 찾아놨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부인한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은 좀 믿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적었을 것이다. 이 말은 저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아마 오히려 어쩌면 더 대통령이 자신의 진술에 있어 신뢰성을 스스로 깎는 그런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실제로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겠죠. 일단 뭐 부정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안종범 본인이 적은 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이 적은 것이니까 본인의 얘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적었는지 본인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안 전 수석이 적었다고 하는 메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막 이렇게 휘갈겨 쓴 그런 메모가 아니라 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짧은 단어 맥락으로 이렇게 적은 것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조작해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옮겨 적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앞서 이제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하면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다 공개가 되죠. 대통령이 뭐 우리 이른바 역사교과서 얘기할 때 혼이 비정상이라고 얘기한 거 여기 나오잖아요. 혼이 빠진 것이다. 혼이 썩은 것이다. 이거 안종범 수석이 자기가 만들어서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정황이나 증거들이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이건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할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앞서 우리 블랙리스트에서도 논쟁이 됐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거 쭉 아까 안종범 그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쫙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박 전 대통령의 관심은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할 것인가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 좌파나 정부 비판적이면은 정부 기금 지원 대상에서 그냥 빼버려요.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할 때 아버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치적을 강조하라고 지금 지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하면 영혼이 썩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화 여론,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하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일고, 그러니까 정경련을 통해서 기업들 통해서 극우 시민단체들이나 극우 단체 인사들한테 지원금을 주도록 해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 그래서 그걸 역사교과서에 반영하고 이게 오히려 혼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한 말씀 더 보탤게요. 뭐냐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저 검찰에 대해서나 이 대응하시는 방법이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변호인들의 그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니면 변호인들이 좀 달리 착각을 하든지 이렇게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내 정책 목표는 이것이었다. 내 이념적 스탠스는 이거다. 내가 앞으로 추구하는 그 가치는 이거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그래서 조목조목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말하자면 나는 이것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었던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 말 적었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스스로 명분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으로서 했던 국정 그 행위가 이거 일반 그냥 공무원의 행위를 했던 것에 불과하게 돼버리니까 이 점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특히 이제 대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좀 앞으로의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책 수행으로요. 그 정책이 거구적인 정책이든 뭐든 나는 그렇게 믿었고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정책 수행상으로 했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크게 사고 쳤을 때 뭐 4대강이나 뭐 이런 몇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책 수행으로 되면 사고 쳤다고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아니 뭐 사고라고 정정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법 처리가 하나도 안 되고요. 돈은 한 25조씩 사라졌지만은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이 법적으로 보더라도 나중에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데 좀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의 그 위법 그 수첩을 부정하는 것이 이게 꼼짝 못 한다라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대통령이 청와대 대수비라고 부르는 수석 비서관의 일을 공개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개해서 지금 필름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안종범이 그때 받아 쓴 거하고 한 10개, 20개만 대조를 하면 거의 100% 일치할 건데 그러면 그때만 이렇게 일치하고 다른 때는 달랐느냐 이렇게 했을 때 판사들이나 이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다른 정황과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행위는 결과론적으로는 뭐 안 맞았을 수 있겠지만은 본인들은 원래 통치행위라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오히려 변명을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이제 내지는 뭐 그게 박근혜 맞습니까? 전 대통령에게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지 않고 대통령의 통칭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버리게 되면 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가 뭐 났다 하더라도 그거를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정치 논리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배임이나 횡령 같은 문제가 항상 될 때 그분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바로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같은 걸 해서 예를 들면 내가 A라고 하는 CEO로서 A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네. 그게 결과론적으로 잘못되어서 뭐 만약에 뭐 100억의 손해를 봤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 당시에 기업 회장으로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네. 설명을 하게 되면 배임이나 횡령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식의 지금 아니, 노 말씀드렸을 변호사님 제 말씀을 약간 좀 달리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사법 처리를 받든 안 받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든 안 받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온 이 대응해온 것을 보면 자신은 현실 법정보다는 역사의 법정을 생각하는 것 같거든. 정말로 역사의 법정을 생각해서 역사의 판단을 받고 역사의 법관의 판결을 받겠다면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거 하나하나 그걸 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대통령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무원의 공직 행위밖에 더 되느냐.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행동 의미를 격화시키지 말아야 부인을 했다라는 돼요. 건 뭐 아직까지는 전해진 부분이니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좌파 사상이 득세하고 있어. 우파 사상이 필요해. 그럼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죠, 그죠? 그 통치행위로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자기의 생각이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꾸로 보면요. 우리나라 헌법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걸 전제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우파 득세한다고 해서 우파 사상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역사 교과서 대통령식 어떤 역사 인식을 가지고 우파식 교과서를 만드는 건 괜찮은 건가요? 그걸 우리가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아버지의 어떤 치적을 그 역사 교과서에 좀 많이 담으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을 하나의 사고방식을 주입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과거 독재 시절 때 해왔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국정화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쳐요. 우리 사회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여론을 더 많이 지금 목소리를 냈다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여론시장에 뛰어들어서 우파 여론을 좀 더 많이 확산시키겠다고 해서 정경련한테 돈 좀 내. 그리고 그 우파 단체한테 좀 지원 좀 해줘. 그런 것은 이 헌법재판소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겁니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헌법 정신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당하게 본인의 어떤 생각 가지는 것이 이렇고 내 생각에 의하면 이런 식이 맞는 것 같아서 했다. 그게 바로 확신범들이 하는 태도예요. 근데 그것이 법률에 위반된다. 방법이. 그런 건 잘못된 거죠. 본인의 생각이 A라고 해서 그 A라고 하는 생각을 B라고 하는 법률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해서 구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자신의 채통을 이양죄를 덮었을 바에야 확신범이 되는 게 낫다. 이야기한 겁니다. 채통을 지키는 거죠. 채통을 대통령으로서. 그럼 이 내용은요, 짧게 이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낫느냐, 모르쇠를 주장하는 것이 낫느냐, 형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리지만 확신범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뭐 형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그러니까 형량에는 원래 자기가 죄를 잘못했다고 믿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거지만 확신범은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형량의 차원으로 논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논쟁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박관천 전 경정이죠.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연루됐던 분입니다. 이 경찰이죠. 전 경정이 저희 MBN 시사 예능 프로그램이죠. 판도라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이 관련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셨습니다. 지금 그 소식 듣고는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가슴이 약간 먹먹하다 그러나요? 네네.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탄핵 있은 날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산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영장 실질심사 하는 날은 잠을 자려는데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통엄이라고 그러기도 혼술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왜 바람 부는 광야에 홀로 서 있다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마라톤 40.195km를 뛰었는데 막상 다 뛰고 나니까 꼬린 점이 없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죠.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이 대포폰, 가명 이런 거 좀 참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리고 그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때 2014년 10월로 기억합니다. 정윤회 씨가 독도음악회에 갔었죠.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정윤기라는 가명으로. 원래 정윤기 씨라는 분은 훌륭한 법조인인데 어떻게 또 가명을 그런 가명을 쓰셨는지. 근데 정윤회 씨는 지금도 그 문건은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조작된 게 어떻게 다 현실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네. 그거보다 더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더 험악한 예. 현실로. 당시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그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존재는 알고 계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문건에 분명히 그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문건을 조홍천 전 비서관이 비서실장께 보고하는 것을 제가 문 밖에서 들어가는 까지 봤고 나오신 다음에 제가 그랬죠. 어떻게 더 조사하라는 수명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아직 그런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정윤회 문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한 7가지에서 8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건이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수정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죠. 십상시들과 정윤회의 모임에서는 네. 공공연하게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다. 예. 요 내용을 직접 본인이 썼습니까? 네, 제가 쓴 건 맞습니다. 시중에서 오고 간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모임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참 참담하다. 이런 말이 만일 그런 어떤 십상시 모임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다니는 부분이 아마 아주 초안 행태로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된 것 같아요.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당신이 이 십상시들이 모인 데서 주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실제로 그 즈음에 최순실이 무슨 영감이라고 표현하면서 동물에 비유해서 예. 그러면서 마치 비하하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박관천 경정은 김기춘 실장한테 이렇게 밖에서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고 당신조차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기춘 실장이 곧바로 이제 조홍천 씨를 시켜서 이제 확인해봐라. 그리고 보고서를 해서라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보고서를 했겠습니까? 근데 저분이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최순실의 존재를 파악한 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대전지방 전 국세청장이 최순실의 측근인 한 여자하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 여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박관천이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된 거죠. 정보통이지만 뭐 경정이면 예. 그렇게 이제 고위층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닌데 저렇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의 아주 우연히 접근을 하고 잘 아는 어떤 정보를 입수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3인방에다가 또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3인방이 강남에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정보까지 입수를 한 겁니다. 사실 대단한 정보가 입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관천 경정은 그 중에서 좀 쇼킹한 부분만 빼고 덜한 부분만 아까 7차례인가 정정했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렸는데 김기춘 실장이 아마 그걸 가지고 박 전 대통령과 어떻게 하려고 했을 건데 그게 이제 막힌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본인도 어쩔 수 없다. 대세에 순응해야 된다 하면서 최순실이 대세라 3인방이 대세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타협으로 가게 됐죠. 이제 그 과정에서 김기춘 실장이 조홍천이나 박관천을 오히려 정리를 하게 되면서 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어쨌든 검찰청에 가서 그 1순위가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말을 한 것은 나름대로 사명의식이나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죠.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림을 다 그려주셔가지고 예. 제가 뭐 특히 상황에 대해서 덧붙일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 예. 실제로 보고를 받고 이건 빼라, 이건 빼라 이래서 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순실과 관련돼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던 보고서를 다 빼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몰랐다거나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잘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100% 거짓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정보파트에서 경정이 그렇게 높은 고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낮은 직급도 아닙니다. 정보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왕성하게 활동할 만한 그 정도의 직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의 범위나 경찰청 정보가 움직이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확보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예. 그런 내용을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비서관으로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조홍천 비서관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를 제일 어리석은 책임자,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최고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올리잖아요. 근데 정보를 올리면 그 정보를 자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래가지고 점점 그럼 밑에 또 내려가서 또 다시 좀 고쳐가지고 또 위에 올리고 아니야.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만든 자기 정보를 밑에서 시켜서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게 바로 바보 같은 최고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김기춘 실장도 정말 그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그 정보를 취합했다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아주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 바보스러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보기관을 두고 첩보를 수집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걸 가지고 자신을 경계하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고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그걸 자기가 만든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보고받으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런 기관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말하자면 자업자득이지 누구를 원망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건과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들을 유추해보건데 나머지 두 비서관과 문고리 비서관 중에 나머지 2명 그리고 정윤회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법률적으로? 사실은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그들까지 이렇게 이 플레이하는 곳에 대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까지 올려놓게 되면 너무 이게 커지고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윤회 씨도 아는 게 물론 많이 있을 것이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실 저지른 전횡과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정리해야 될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